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FOMC가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 금리는 오히려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FOMC가 매파적이었는데 왜 시장 금리는 내려갈까?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FOMC를 이제 볼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표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점도표였습니다. 좌측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3월 점도표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번 6월 FOMC의 점도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도 물론 중앙값은 기준금리 동결에 있지만 약 3명의 위원이 이 표를 점을 이제 위로 상향을 시켰고, 2023년에 총 6명의 위원이 기존의 동결에서 인상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9번째와 10번째 위원의 값을 따지는 중앙값이 0.625%,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0.25%니까요. 1회를 초과하는 2회에 달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것이 실현될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예상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현 가능성 이것보다는 연준의 기조가 조금 변화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별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이 위원들의 어떤 변화가 기준금리 인하 방향은 일단 제외를 하고 동결 내지 인상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추정을 제가 가정을 삼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022년 기존의 동결을 예상했던 위원 3명이 인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에 기존의 동결을 예상했던 6명의 위원이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동결을 예상했던 위원들이 많게는 3회까지, 그리고 3회 1명, 2회 3명, 그리고 1회가 2명 정도로 좀 많이 인상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이 바뀌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연은 총재가 2022년 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일컬어지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발언의 영향이 좀 큰 분인데요. 이런 의견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22년 1회, 그리고 23년 2회 내지 3회, 그래서 2023년에는 타겟되는 기준금리가 1% 내지 1.25%, 현재 0.25%를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3회 내지 4회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구도가 9번째, 10번째 위원의 중간값은 0.75%에 맞추어져 있지만 향후에 조금 더 이 점도표가 상향될 가능성이 좀 그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변화했을까?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전망치를 보면은 그러한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망 수치 자체만 보면 성장률 전망이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기존에 6.5%였는데 7.7%로 상향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체 18명의 위원 중에 상하단에 3명을 제외한 센트럴 텐던시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보시면 성장률 전망이 3월에는 5.8에서 6.6이었는데 이번에 6.8에서 7.3,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존에 그냥 헤드라인 지표로는 2.2에서 2.4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3.1에서 3.5%로 굉장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성장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연준은 어디다 방향을 둘까요? 네, 우려의 방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복잡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대 고용, 두 번째 물가 안정, 세 번째는 시장 금리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2년 내년에도 기존보다 전망치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연준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성장, 고용, 그리고 물가에 대한 그 상방, 하방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시면 지금 성장과 고용에는 2분기 연속 중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도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6월에는 상방 리스크가 여전 상방 리스크 영역에 있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시기까지 가야지만 이러한 수준이 나타났는데요. 대응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연준의 FOMC 관전 포인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 불확실성입니다. 연준의 이런 위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을까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성장과 고용 부분의 불확실성은 지난번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더 높아진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논의의 시점을 논의했다 정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됐지 테이퍼링 자체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정책 변화를 구체화한 건 아니죠. 왜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는 높아졌다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어떤 대응 필요성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표라고 하는,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1대1로 의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어떤 기대 물가를 조금 제어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10년 실질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기대 물가를 조금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파적인 FO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최근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이러한 구도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과거를 한번 통해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과정이 스탠스 전환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이러한 국면이 있었고요. 아마 오히려 지금 이러한 국면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거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 그리고 또 과거에 테이퍼 텐트럼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높아졌던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이 이미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나고 나서 오히려 완화 스탠스가 종결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면 이제 향후에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성장 기대가 높아질 거라는 어떤 긍정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이러한 재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장기 금리는 좀 하락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경향이 조금 되돌려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보시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요. 당시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의 어떤 불안이 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연되는 효과가 났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그 앞서 보신 것처럼 1번 국면을 지나서 이제 성장률 재고 기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 장단기 금리차 축소 이러한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계를 좀 짧게 해서 최근 뭐 한 1년 정도 흐름을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 실질 금리가 거의 하단을 찍고서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실질 금리가 반등했지만 어떤 금리가 상승하리라고 하는 우려보다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의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경제 정상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부양책이라던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성장률 재고 기대를 높였었던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대 물가는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논의가 뉴스에서 많이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의회 공화당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고용 시장의 개선이 좀 더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떤 기대가 좀 우위를 보이기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면서 지금 그 기대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조금 더 우려가 높을 것이냐, 기대가 긍정적인 금리 상승을 이끌 것이냐. 일단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정책 정상화라고 하는 시간표를 일정 부분 보여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장률 재고 기대, 뭔가 고용시장의 구체적인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인프라 투자안이라고 하는 고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방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시장금리의 상승도 조금 제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 30년 금리가 한참 기대 물가가 오르던 흐름에서 2.5% 정도까지 이르다가 최근에 그 아시아 장중에서 2.0%가 한때 붕괴되기도 하면서 2%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30년 금리는 미국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 아니면 실질 성장률 이러한 그 어떤 성장 궤도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어떤 연준의 정책보다는 그 경제 자체의 성장이 얼마나 그 높아질지 이러한 기대가 한참 높아졌다가 지금 조금 줄고 있는, 되돌려지는 이러한 흐름에 있고요. 이러한 시장금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긍정적인 금리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그 미국의 단기 금리 시장, 그러니까 뭐 역레포 시장이라던가 뭐 IOER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이거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지금 굉장히 이제 까마득한데요. SLR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 어떤 그 자본 규제에 있어서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자본 비율을 전에는 약간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동안 해줬었는데 이러한 유리하게 하던 것을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철폐한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우려가 깊어져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면 연준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거고 이러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면 연준은 그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IOR이라던가 이 단기금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절대 뭔가를 숨기거나 어떤 그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연준의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알려야 해서 시장 경제 주체가 동일한 어떤 예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는 연준은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이 경제 전체, 시장 참여자 전체가 공통된 예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것을 약간은 좀 이렇게 남모르게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인데 연준이 이제 나중에 나타날 거를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어떤 뭐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가끔씩 이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건 다분히 그 통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금리 시장에서의 영향 이런 것이 어떤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도 좀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상대하는 시장 금리 영역에서의 영향은 뭐 조금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최근에 이제 그 3년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의 상단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최고점이 1.75%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디까지 상단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과거에 한국 국고 3년과 기준금리의 격차의 스프레드가 얼마 정도까지 났었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봤었을 때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간의 차이가 최대 한 90bp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상단을 과연 팬데믹 이후에 1.75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한 1.25에서 1.50 정도가 상단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조합을 해보면 1.25 정도 그리고 1.50 사이, 이 사이에 기준금리 상단이 위치하고 과거에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간의 스프레드가 최대 90bp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1.4%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여기에 90bp를 더하는 한 1.40%가 당분간 국고 3년의 금리 상단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한 내용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나 뭐 다른 금리나 채권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